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네, 반갑습니다. 맨노 시큐리티 한국 지사장 맡고 있는 김성래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IT 업무를 시작했고요. 유니시스라는 그 메인프레임 공급 업체에서부터 제 경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2008년부터 RSA 코리아 OTP 이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될 때 그때 RSA 코리아에서 근무하면서 보안에 발을 들였고요. 그래서 전체 한 25년간의 IT 경력 중에 보안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고, 제가 이 전 직장은 파이아이 코리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15년 이상 그 우리나라의 보안 시장에서 고객들을 만나고 또 국내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많은 업체들 또 협력 업체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보안 현장의 실태를 누구보다 좀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고객의 요구사항들도 많이 현장에서 듣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 경력만 20년이 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안 관점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초대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 경험과 지식이 오늘 끝장 토론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의 컨셉부터 좀 짚어가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을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이제 그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줄기도 있겠지만 큰 줄기로 보면 외부에서 내부로 해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내부에서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 딱 두 가지거든요. 모든 보안 솔루션이 이 두 가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들,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는 좀 차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망분리가 주제니까 망분리는 해킹을 방어하는 게 주 목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망분리를 2013년에 3.20 사태가 터지고 망분리를 그 감염된 PC를 어떻게든 보호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망분리가 도입됐다. 이런 과거와 역사를 저희가 한번 훑어봤는데 해킹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망분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해킹을 좀 더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킹은 외부에서 일어나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해킹이라고 보기에는 데이터 유출이나 뭐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내부 정보, 그러니까 내부자의 어떤 규정 위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해킹이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를 해킹이라고 합니다. 해커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죠. 그럼 우리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로 연결되는 구간, 예전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뭐 FTP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UDP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우리 어느 조직에 가 보시더라도 내부 네트워크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은 HTTP, HTTPS, SMTP 요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웹과 이메일밖에 없다는 거죠. 웹과 이메일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커는 내부를 해킹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통제하고 막기 위해서 망분리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보안 예산을 쏟고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킹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을 쓰시다가 어떤 실행 프로그램을 내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행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았는데 내 PC가 그 실행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그 다운로드 받는 순간 해킹이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행 프로그램이 EXE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내 PC에 EXE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해킹이 됐나요? 해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을 거라고 지금 이제 고개를 흔들으셨는데, 예, 안 됐죠. EXE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했을 때 해킹이, 이 PC가 감염이 되겠죠. 해커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 EXE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해킹하는 방법이 그 프로그램 자체, 물론 이제 해킹은 실행 프로그램이 깔리고 실행되면서 해킹이 됩니다만, 이 실행 프로그램이 깔리고 실행되는 것을 사용자한테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보안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이상한 실행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크립을 사용하죠. 문서 파일에 스크립트, VB 스크립트를 삽입시킵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이 실행될 때 이 매크로 스크립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와 똑같은 케이스. 제가 인터넷에서 PDF나 아레아 한글이나 뭐 DOC 파일이나 MS 오피스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실행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 파일이 어떤 악성 스크립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운만 받았습니다. 실행은 안 했어요. 이거 해킹 됐을까요?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해킹이 되나요? 감염이 되나요? 이 문서 파일을 실행할 때 감염이 되죠. 어떤 스크립이 동작할 때 감염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어드밴스드된 해킹 방법을 보면 어떠한 특정한 문서 파일이나 스크립 파일이나 EXE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PC의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 APT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저는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스크립이 자바스크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PC에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실행 동작이 여기서 실행되는 거죠. 그게 해킹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좀 해킹의 여러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해킹이 일어나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망분리를 했습니다. 망분리를 했더니 요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클라우드로 인프라도 옮겨야 되고, 외부에 있는 다양한 사스들이 우리의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망을 분리해서 인터넷에 외부로 접근하는 공간, 이메일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메일도 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이메일이 따로 있고 내부망 이메일이 따로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온 이메일을 보려면 인터넷 이메일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일할 때는 내부 이메일 서버를 통해서 서로 업무 공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어느 특정 사이트에 가서 외부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했더니 업무 PC에서 VDI를 실행시킵니다. VDI를 실행하면 이제 모래시계가 삥 돌면서 VDI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VDI를 할당받죠. 이 사용자를 위한 VDI를 할당받습니다. 그 할당받고 VDI 화면이 뜨는데 빠르면 1분 이내에 뜨지만 늦으면 뭐 2, 3분 정도 걸리거든요. 할당이 뭐 좀 늦어진다든지 뭐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터넷을 하나 쓰는데 준비 과정에 2, 3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그 가상 인스턴스가 떠서 그 안에 브라우저를 열고 이메일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메일 프로그램에 접근을 했더니 뭐 아주 유용한 파일이 왔어요. 그 파일을 내가 업무적으로 사용해서 내부의 리포트를 또는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이 문서를 내부로 들여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문서 파일을 인터넷 PC에, 가상화된 인터넷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망 연계, 파일 연계 프로그램에 인서트를 하죠. 그러면 망 연계 프로그램 속에서 백신 검사를 하고 이 파일을 가상환경 샌드박스에서 실행 분석도 해보고 또 다양한 인텔리전스에 검증을 해보고 이제 파일을 내부로 이제 유입을 합니다. 이런 유입 과정이나 뭐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이나 또 인터넷에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망 PC는 감염의 어떤 우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죠.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이 원본 파일이 내부망으로 전송됐을 때 내부 PC에서 실행할 때 이때 감염의 우려가 생기는 거죠. 감염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오탐이나 미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근로 의욕이나 또는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떠올랐을 때 바로 AI 사이트에서 질문을 쳐봐야 되는데 또는 구글이나 빙 검색창에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내가 원하는 걸 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망분리된 환경에서는 그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죠. 확인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내가 업무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문서를 만든다든지 내가 업무 PC에서 뭔가 작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TSMC의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TSMC는 TSMC는 반도체의 전 세계 1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내부 정보 기밀 유출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 인터넷을 아예 사용이 안 됐습니다. 개인용으로 갖고 온 그 스마트폰도 반납을 하고 퇴근 때 그 스마트폰을 다시 지급받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수의 그 외국에서 뭐 공부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회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친구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없다 해서 중요한 인재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세퍼레이션 뭐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망분리는 아닙니다. 망분리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례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조직, 기관 어딜까요? 미국 국방부죠.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입니다. 세계에서 해킹 공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DoD에서 그러면 인터넷을 DoD 인터넷이라고 해서 거기는 도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이제 도딘이라고 부르는데 DoD에서 추구한 그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프로젝트가 3, 4년 전에 있었어요. 인터넷에 구글에 찾아보시면 CBII라고 검색해 보시면 클라우드 베이스드 인터넷 아이솔레이션의 약자입니다.
CBII라고 검색해 보시면 미 국방부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구축을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 망분리 우리나라의 망분리 그 규제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해외 사례는 그 싱가포르의 금융권의 어떤 그 규제거든요. 거기 보면 그 규제 이름이 Technology Risk Management Guideline by Monetary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그 어떤 우리 망분리 규제와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망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항목이 있어서 제가 이 토론문에 토의 자료에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거기 11-2.6에 보면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사이버 범죄자가 조직 내의 IT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조직은 조직 내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장치들이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통제 수단 또는 이와 동등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인터넷 웹브라우징 활동이 격리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IT 시스템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노출되는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이런 얘기 뭐 써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통제 수단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또 하나가 이와 동등한 통제 수단 뭐 이런 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논리적 망분리가 SBC로 대변되고 있는데 사실은 논리적 망분리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굉장히 많죠.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은 VMware나 시트릭스 기반의 그 명칭이죠. 그러니까 VMware가 아니면 사실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트릭스가 아니면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을 구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벤더 기반의 어떤 솔루션 명칭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망분리, 논리적인 어떤 인터넷 세퍼레이션이라고 규정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런 규정만 가지고도 인터넷을 안전하게 격리시켜서 외부의 해킹이 내부 PC에 도달하지 않도록 실행 과정을 아예 격리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는 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망분리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해킹도 방어하고 데이터 유출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거기에 다 섞여져 있고 망분리로 인해서 망연계가 생기고 망연계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을 또 거기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망분리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킹 방어, 데이터 유출 방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망분리를 좀 떼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킹 방어 쪽은 이렇게 해도 되고 데이터 유출 방어 쪽은 이렇게 우리가 고찰을 해보자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망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을 드리려고 여기 온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또는 실태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다른 기업들 또는 조직, 기관 이런 쪽에서 과연 논리적 망분리, 물리적 망분리로 모든 것을 해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에서 좀 더 고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 15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을 제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보안을 위한 보안인가, 통제를 위한 보안인가, 아니면 이게 무엇을 위한 보안인가가 항상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보안을 더 강화하면 사용자들은 더 힘들어지죠. 업무하기 힘들어지고, 아까 김수호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망블리 환경에서 뭐 일을 하려다 보니까 우회의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 된다고. 예. 그런 것처럼 그 보안을 이렇게 많이 강화해 놓으면 사용자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을 위한 보안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안은 그냥 통제만을 위해서 또 어떤 이제 틀어막고 뭐 해킹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안은 이제 비용이 아니고 아까 투자라고 이정복 시소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요. 보안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더 잘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생산성과 그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